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0주차 수업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치러서 평가를 했고요. 아마 그 평가를 했던 과정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수업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이제 10주차 강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9주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보시는 시간은 9주차이시겠지만 아마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 강의를 좀 일찍 녹화를 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이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까지도 아직 그 중간고사 그 과제물 제출을 메일로 제출 안 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백석통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간고사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연락을 드렸고요. 아직도 좀 제출 안 하신 부분 계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고 업무에도 많이 바쁘신 줄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에 다니고 계시고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과정이지만 좀 시간을 좀 내주셔서 서둘러서 과정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시험 방식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냈던 교수의 생각들하고도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실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그 시험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제출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시험 답안에도 개인 선생님들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느끼시는 부분들을 좀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적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게 다가섰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그 제가 원했던 답을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원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생각들을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원했던 건지를 지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아마 앞으로도 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만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T 때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소셜워커,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대상에 따라서 어떤 일들, 옹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신다거나 필요하면 정책 개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생활 지원, 직접 지원들을 하거나 또 자립 지원, 자활 지원 또는 행정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과 경제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과목 생활과 경제에서는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많이 그 선생님들 어떤 문제를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일반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학이나 경제 논리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생각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교재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좀 오래된 교재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사례들 약 13가지의 사례들 국제적인 기업들 아니면 국내의 기업들이 됐든 아니면 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 있다라고 잠재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클라이언트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아니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로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에서 쳐다볼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매번 사례 이제 7주차에서는 그 다뤘던 사례를 경험을 공부를 하시고 그러한 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들 그 MS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사례들에서 피해자 아니면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례에서는 MS의 7장에서의 사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일상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 그러면 과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그러한 사회복지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피해자들 그러한 그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따져보면 그런 정보화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런 참여할 수 없는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약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저개발 국가의 많은 나라들 아니면 통신시설, ICT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약소국가에 있는 국민들 여러 가지 그 클라이언트들이 계실 수 있고 그러한 그 사회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복지사로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게 그런 클라이언트들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옹호자로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그 클라이언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맞는지 각자 개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느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아니면 사유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사회복지사의 시각을 가지실지는 저는 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생각들, 개인의 어떤 느낌대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거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예비 사회복지사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한번 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중간고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짚어서 보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제가 원했던 게 어떤 것인지를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들이 옹호자가 되실 수도 있고 대변인의 역할을 보실 수도 있고 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그 사례에서는 뭐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그런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법도 만들고 그러한 다가오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그런 사람을 옹호해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일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보화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각자의 포커스에 맞춰서 어떠한 그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랬을 때 예비 사회복지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옹호자로서 아니면 정책의 개발자로서 아니면 어떤 생활의 자립지원이나 자활지원으로서 아니면 행정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중간고사에 때 개인 의견들을 좀 적어주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온라인에서 그 기말고사를 시행을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기말고사를 뭐 진행을 하든 개인의 생각들을 여쭤볼 때는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사례를 바라보는 개인의 느낌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예비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인지를 한번 생각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들을 발표해 주시거나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바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생각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확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차지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중간고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라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오늘은 제 9장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잘못된 석유 개발에 부른 참사, 다국적 기업 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쉘에 대해서는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쉘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쉘의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장난 거대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거대 글로벌한 기업들, 거대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켰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이 뭐 저개발 국가에 가서 자본을 착취한다거나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에서 정당한 방법들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또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면 글로벌한 시각에서 인간 사회에서 정당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같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러한 어떤 큰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만났을 때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쉘에 대해서인 건데 나이지리아 석유 탐사, 석유 자원 침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나이지리아 나라가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나이지리아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나자르 델타 지역, 그다음에 라고스 지역이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석유의 매장이 되어 있어서 외국의 글로벌한 거대 기업들이 석유 탐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석유 채굴을 해서 그 채굴한 원유들을 선진국으로 가서 정유를 해서 다시 그 필요로 한 많은 나라에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산업사회에서 자원을 탐사하고 자원을 채굴을 해서 그거를 정제해서 인간사회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근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채굴을 하고 탐사하고 채굴하고 운송하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들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에도 정당한 이익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는 국제 인권 단체죠. 비정부 기구고요. 비영리 기구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2009년 6월 30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석유 산업이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 빈곤과 환경 오염을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니제르 델타의 석유 산업은 석유 생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빈곤, 갈등, 인권 유린, 그리고 절망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이 저지른 환경 오염, 물론 대표적인 기업이 쉘입니다만 그 쉘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건강권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 다음에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음식과 건강을 위해서 음식과 물을 섭취할 권리 등을 포함해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침해를 이루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9년 6월 30일 날 발표된 보고서 니제르 델타의 석유, 환경오염, 그리고 빈곤에 의하면 니제르 델타에서 석유 회사들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 지역의 정부인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이 나이지리아의 느슨한 규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는 거죠. 이런 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부를 막대한 부를 가진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정치권들,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기관들과 유착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또는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나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들을 터부시하고 작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대부분 환경오염의 파괴적인 영향과 이것이 주민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제 엠네스티 단체의 오드레이 보란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네르 델타 지역의 많은 분들은 선주민이라 그래서 먼저 오랜 시간 대를 이어서 살고 오셨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외국에 석유를 탐사하러 오는 그런 기업과는 달리 선진국 국민들이 사는 모습과는 달리 1차적인 2차 또는 조금 발달해서 2차적인 산업 위주로 생활을 해오고 계신 거죠. 근데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거의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전통 배를 이용을 해서 원시적인 원시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이 많이 계셨던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0대 습지고 해양 생태계 중 하나이며 3억 1천만 명의 생활 터전인 니제르 델타 지역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이 지역에 수년 동안 나이지리아 정부와 함께 다국적 기업이 석유를 채굴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UN 개발 계획에서는 이 지역이 행정의 무관심, 낙후된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사회적인 궁핍, 그리고 비참한 빈곤 생활, 그런 불결한 위생, 지역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곤과 대두되는 석유로부터 나온 부는 세상에서 가장 적나라한 저주받은 자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의 석유를 채굴을 해가면서 기업들이 지역의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바꿔준다라거나 아니면 함께 발전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원을 채굴해서 싼 값에 채굴해서 그것들을 가공해서 큰 이익을 받은 후에 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관심을 갖고 기업과 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원주민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자기네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생활 습관들이 파괴된 그런 터전 위에서 가장 궁핍한 가장 부유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궁핍한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패를 그러한 또 석유 자원들을 보고 저주받은 자원이라고 이제 이야기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중에 60% 이상이 생활을 자연 환경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 산업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을 다 오염시켜버려서 그래서 이들의 환경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라고 오드레이 보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고기 또 그 물고기 알이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물고기 수확량이 줄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는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 알이 죽음으로써 후세대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물고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환경적인 어떤 재앙 수준의 환경의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제르 델타 지역의 석유 산업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덜란드 왕립 쉘 회사의 지원자인 쉘 석유 개발 회사가 이 지역의 석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많은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인권의 유린 문제라든가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석유 개발을 위한 쉘과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유출, 쓰레기 투척, 또 가스 방출은 악명 높고 고질적인 문제들이고 심각한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석유 유출은 원유 유출인 거죠. 이제 파이프 부식, 송유관의 부식, 그다음에 부실한 관리, 인간의 실수 또는 도둑질 또는 고의적인 파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 오염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건강의 문제, 식수의 문제, 생활의 문제, 온갖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또 후세대들에게도 기존의 자원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원주민들에게는 후세대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를 어디서 석유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석유 자원 개발사들이, 대표적인 쉘 기업 같은 것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소개를 하면서 쉘이 어떻게 원주민들의 그 평화로운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만들어서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해 나갔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유출로 인해서 지역의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게 그런 환경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의 규모는 단 한 번도 정확히 측정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라 통계 수치는 다르지만 약 수백 건의 석유 유출 사건이 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 따라 UNDP에 따르면 6,800건 이상의 유출이 1976년과 2001년 사이, 그럼 약 한 25년 정도가 되네요. 25년 사이에 6,800건이에요. 엄청난 그 유출 사건인데, 석유 유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석유 유출 감시와 대응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의하면 약 2천여 곳이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뭐 은폐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공공에서 발표하는 그 수치들을 제대로 다 믿지는 않는 것처럼 이런 곳에서도 2천여 곳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델타 지역의 규제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야기는 곧 정부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하면 기업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석유지역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규정들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과 규정이 현실에서 아니면 정부와 기업 간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집행되지 않는 데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정부기관들에서 정확히 감독하고 그런 것들에 피해가 생겼을 때 원주민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송유관을 관리를 철저히 한다거나 아니면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뭐 배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그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정확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사회적인 도덕적인 회의감들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그러한 것들을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비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음성적인 방법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덮거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국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지역사회가인데도 그것이 자기의 피부로 와닿지 않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또 올바른 정부가 그런 걸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정부패로 쌓여나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집행되지 않는데 정부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 정부는 때때로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를 처리하면서 기업들을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석유 회사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위반당하면서도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뭘까요? 사람답게 살 거예요. 환경,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누릴 거예요. 환경권, 생명권, 이런 것들을 예,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리를 해주어야 될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묻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원주민들은 석유 탐사가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사법부에 호소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라고 이 지역의 엠네스티 담당자인 우드레이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아주 70년 유신 시절에는 저희도 이런 어떤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국가기관의 어떤 횡포에서 아니면 억압에서 예, 이런 강압에 의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 말도 못하고 정보도 통제되고 소식도 통제되고 어떤 이런 상황들을 겪었었는데 실제로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제 엠네스티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쉘이 만든 지옥, 나이지리아, 보고니.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엠네스티 단체에서 발표한 석유 개발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사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석유 개발을 할 때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영리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5분 정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